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7월 20일에 저희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공지 한번 잠깐 드리고 넘어갈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꽤 됐죠? 이제 어느덧 13,000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제가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공지 드렸듯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와 이제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좋은 내용 같이 인사이트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7월 20일 토요일 오후에 서울 모처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세한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는 제가 나중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오프라인 모임에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신청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별도 공지를 통해서 장소와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채널 관련해서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요청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맥시멀리스트로서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비트코인 관련된 시장 트렌드, 그리고 뭐 업계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전달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어떤 건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귀중한 재밌는 시간 마련해 보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7월 20일 토요일 오프라인 모임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만 비트코인 2부 순서입니다. 이번 주 2부 순서에서는 유럽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이 국제정세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핫해질 수 있는 이유 업로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달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약속을 드렸죠. 이번 주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에 한번 관련 내용 다뤄보겠다. 그래서 유럽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제정세 관련해서 할 말이 많지만 먼저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죠, 6월 달에. 근데 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있는 정당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이제 의석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좌파 정당들끼리 연합을 구성하고, 또 우파 정당들, 또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렇게 이 연합을 구성한 다음에 유럽 의회에 있는 의석을 차지를 하는데, 선거를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좌파 및 중도 좌파, 여기가 우파 및 중도 우파, 그래서 반반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6월 달 이제 선거에서 우파 정당들이 득세를 하면서 이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중도 우파 정당인데 184석, 가장 다수 의석을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정당들도 10석 이상씩 다 의석을 늘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린당, 뭐 새당, 사회정당 이런 곳들이 다 10석 이상씩 의석을 잃으면서 이렇게 세력이 약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례적인 현상입니다. 유럽은 아무래도 좌파, 중도 좌파 또는 좌파 정당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레짐을 유지해온 곳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우파 정당들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거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시사인에서 가져온 기사인데 굉장히 잘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16세 이상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대요. 원래는 18세부터 가능했는데, 그래서 원래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녹색당이나 진보 성향의 정당이 높은 득표를 차지를 합니다. 젊은 층이 아무래도 좀 진보 쪽이다 보니까. 근데 결과가 정반대였던 거예요. 이번에 16세에서 24세 연령층 기민당 득표율이 17%로 1위를 기록했고요. 녹색당은 11%밖에 득표를 못해서 3위에 내려앉았어요. 독일 대한당이라고 하는 이제 우파, 약간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는 우파 정당은 11%포인트나 득표를 더해서 16% 득표율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이 3위로 내려앉고 독일 대한당이 2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웬일인지 젊은 층이 오히려 우파 정당 쪽에 많이 투표를 몰아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 때문에 나온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재단이 연구 자료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지금 16에서 30세 사이에 있는 Z세대죠. 젠지 세대 74%가 현재 독일 상황을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대요. 안정적인 수입이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를 했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젊은 세대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유럽의회 투표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 마크롱이 있는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약간 중간에 있는 요 여당인데 여기를 비롯해서 이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좌파 정당들이죠. 이제 이쪽이 완전히 완패를 했습니다. 이 마크롱의 대척점에 있는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국민연합의 당대표죠. 지금 현재는 원내대표지만 이분이 이제 계신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에 완전히 원사이드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기 총선을 실시를 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초강수를 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럽의회 선거를 보니까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이겼다. 조기 총선을 그러면 하자.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자. 이러고 조기 총선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6월 30일에 1차 투표를 했는데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연합이 여기 이제 내셔널 랠리 앤 얼라이언스 마린 르펜 대표가 이끄는 국민연합 그리고 그 연합 우파 정당들로 이루어진 연합이 230에서 280석을 차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직 2차 투표가 있는데 2차 투표 결과가 7월 7일, 그러니까 어제죠. 이제 유럽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와 함께 합산이 되어서 의석이 결정이 되거든요. 총 577개 의석 중에서 지금 가장 과반을 차지할 걸로 그래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프랑스도 조기 총선 때문에 우파 정당들의 약진 이게 굉장히 지금 가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우파 포퓰리스트 이렇게 좀 정리가 됐던 마린 르펜이라던가 국민연합정당의 어떤 인기가 굉장히 지금 서프라이즈로 실제로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게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도 다시 재현되고 있는 중인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가 아까 유럽 의회에서 우파 정당들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이거는 독일에서 특히 젊은 층이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봅시다.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프랑스라는 기사가 로이터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메어는 2024년도 프랑스 국가 GDP 성장률을 1.4%에서 1%로 하향 조정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진행 중인 전쟁 여파 그리고 주요 교역국인 독일과 중국의 경제 위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GDP 성장률이 1%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GDP 성장률이 4%대에서 1.5%로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아까 이제 애틀란타 연준의 발표치를 봤었죠. 프랑스는 실제 성장률이 1% 정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저성장 국면에 이미 빠진 상태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요. 17%인데 이게 유럽 평균인 14.5%보다 높고요. 이제 여기거든요. 청년 실업률이 초록색 선으로 2003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올라가다가 2011년, 12년부터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17% 여기 이제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이 청년들 중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학교를 다니고 있지도 않고 뭔가 소셜 액티비티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의 비중이 12.6%나 돼요. 이 추세는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일본으로 치면은 뭐 히키코모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은 청년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게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독일보다 4%포인트나 높은 12.6%래요. 이 오렌지색 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프랑스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고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이민 문제, 난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게 비트코인과 결국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에 집중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2002년부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RM, 국민연합 같은 우파 정당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2002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25세에서 34세 정도 되는 나이가 우파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은 18에서 24세 아주 어린 친구들 이분들이 지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국민연합의 이번에 이제 프랑스 총선 승리가 그냥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라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국민연합 승리, 총선 승리의 돌풍의 주역도 젠지 세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에 굉장히 앞에 많이 보이죠. 뭐 20대 정도로 보이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국민연합 정당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젠지 세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로존 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차례대로 겪은 세대예요. 1995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젠지 세대가 미래에 대한 비관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미래를 굉장히 비관한대요. 마크롱 대통령 집권 후 지난 7년간 자신들의 구매력이 계속해서 하락해왔다고 불만이 많답니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2018년에 있었죠.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발생했던 시위였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을 한다, 엄청나게 대폭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서 서민 계층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특히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 기름값에 하루 벌이가 결정되는데 거기에 세금을 매겨버리니까 이제 불만이다 하면서 노란조끼 시위가 있었죠. 연료 가격이 폭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크롱 대통령이 뭐 친환경 이런 거 외치면서 기름값을 올린 거, 일부러 높인 거예요. 그래서 연료 가격이 폭등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친환경, 녹색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기름 쓰지 말자, 화석연료 쓰지 말자 이러면서 친환경, 뭐 풍력 발전 이런 거 우리가 간다 이러면서 각종 세금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못하게 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젠지 세대가 구매력이 하락하는 지속적인 이벤트들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에 영향이 많이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인터뷰를 이제 이 친구가 하는 겁니다. CNN에다가 한 인터뷰인데 아서라고 하는 22세 청년이 이제 이 국민연합 지지자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CNN에서 조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해서도 지난 2008년 이때부터 쭉 하락해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7.19%. 지난 2000년대부터 쭉 떨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거의 뭐 반타작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유로화가 이렇게 절하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당연히 서민의 구매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기가 팍팍해지겠죠. 그 다음에 주가 수익 상승률 보면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서유럽에 있는 대표 선진국들이죠. 독일 주가 지수는 47%, 지난 5년 동안 5년 상승률이 47%로 그나마 선방하고 있고요. 프랑스 37%, 아무래도 이제 명품 주가들, LVMH 같은 곳들은 굉장히 그동안 10년 동안 잘 됐으니까.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 10%밖에 상승을 못했고 영국 왜 이러나요? 8.62%. 5년 수익률이 8.62%라는 것은 거의 횡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 대국, 선진국인 영국이 주가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5년간 412%나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거의 뭐 지난 5년 동안 횡보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유로화가 절하되고 있으니까 이 수익률도 사실 이제 달러 대비해서 절하된 유로화 가치를 이제 반영을 하면 이거보다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차라리 투자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거를 이 유럽에 사는 젠지 세대들이 아무래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유럽 주요 국가 수도에 이 원베드 아파트, 거실 하나, 방 하나 있는 이 아파트 평균 월세를 보면은 영국은 1710유로, 거의 200만 원이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 주요 국가의 수도니까 런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 중앙에 있는 아파트 월세 1250유로, 스페인은 810유로, 독일 1150유로. 침실 하나 딸린 작은 아파트 한 채 월세가 저임금 노동자 평균 월 수입의 40% 수준이랍니다.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파리나 런던이나 뭐 스페인 마드리드나 이탈리아 로마나 이렇게 주요 도시에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서민 계층들이 봤을 때 방 한 칸 얻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기가 더 팍팍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좋은데 이 월세를 계속해서 내고 살아야 하는 이 서민 계층한테는 아무래도 좀 힘든 겁니다. 특히 젊은 젠지 세대들한테는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선진국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얘기를 해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랑스 국민 6,500만 명 중에서 한 12%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 9.6% 대비해서 증가한 거고요.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나 암호화폐 없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4분의 1, 25%가 앞으로는 보유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 중에 암호화폐 보유자 및 미래에 보유할 사람들의 비중이 꽤 높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유럽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서유럽 선진국 4인방 암호화폐 이 유입량 기준으로 4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거의 독보적으로 1위예요. 아까 주식시장 어땠는지 보셨죠? 주가지수 지난 5년 수익률이 8.62%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뭐 채권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이러면서 이제 절대 수익률을 내니까 그렇다 치고 개인들은 자국에 있는 주식시장에 투자할 요인이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래도 요즘 좀 몇 주간 코스피 상승률이 좋잖아요. 근데 영국은 좀 그거보다 좀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이 1등이죠. 유럽에서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2,500억 달러 정도. 영국에 2022년에서 23년 1년간 유입된 암호화폐 거래량이 2,500억 달러 정도로 유럽에서 1위고, 그 다음 독일, 그 다음 스페인, 그 다음 프랑스, 이렇게 3개 국가가 비슷비슷하게 한 1,000억 달러 이상씩 1년에 암호화폐 유입량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럽 4강이 암호화폐 유입량이 1,000억 달러 이상씩 기록하고 있는 선진국들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젠지 세대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구나. 유럽의 경제 위기, 경제의 불만족을 느낀 젠지 세대, 그분들의 표심이 지금 프랑스 극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합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모습, 그리고 유럽 의회에서도 각 국가의 이제 우파 정당들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지금 대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젠지 세대들이 사회의 일선으로 나서면 나설수록 계속해서 이들이 관심이 있는 이런 정책들, 이 우파 정당들, 또 우파 정당의 대통령들이 앞으로 유럽에서 계속해서 득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젠지 세대들이 좋아하는 투자 자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해서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유럽이 이제 미카라고 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정책이 미국보다 앞서서 빨리 지금 도입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표로 표출되다 보니까 유럽 의회에서도 미카라고 하는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을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빨리 도입해서 유럽이 확실하게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럽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경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연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전 세계 경제에 가하는 임팩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과 비트코인 가격의 연관성을 주요로 놓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유럽도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관심받고 가격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시장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부 요약 드리면, 유럽 의회와 프랑스 선거에서 우파 정당이 승리하는 이변이 연이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젠지 세대가 느끼는 경제에 대한 불만족이 이게 다 표심에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유럽 비트코인 보유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젠지 세대들을, 경제에 대한 불만족, 위기감이 팽배한 이 젠지 세대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유럽 선진국들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이유, 거래소와 OTC의 유동성 공급자들이 지난 6주간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들인 걸로 보입니다. 센티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 올린 거를 보니까 1만 비트코인 이상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이죠. 이 지갑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무려 319만 BTC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2100만 BTC에 그러면 10%가 넘는 수량이죠. 이게 2018년 11월 이후로 가장 많은 수준까지 올라왔대요. 왜 그러냐? 이 지갑들은 대부분 유동성 공급자들이에요. 유동성 공급자들은 거래소나 아니면 OTC 이제 장외 거래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바로바로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그 기관들이 지난 6주간 비트코인을 쭉 추매를 했어요. 얼마나? 21만 2,450개나. 이게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1.05%나 되는 엄청난 수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지난 6주간이면 5월부터잖아요. 5월 달에 한번 7만 1,000불 찍고 비트코인 가격이 쭉 떨어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인데 5월 달부터 이어진 개인들의 매도세를 이 전문 비트코인 기관들이 다 받아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중인데 이거는 결국 캐피출레이션이라고 하죠. 기관과 개인들을 다 총망라해서 다 항복이다. 비트코인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다 팔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그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는 거래소들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문 마켓 메이커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 개인 유동성 공급자 기관들이 그거를 다 받아내고 있고, 그래서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419만 개나 지금 되는 중입니다. 이번 주 유럽 내용,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이유, 계속해서 OTC와 거래소, 유동성 공급자들이 사고 있더라 라는 내용 전달해드렸습니다. 10분만 비트코인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